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상반기, 이제 하반기에 시장 분석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 도입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상황 판단 도움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미증시가 또 4주 만에 하락이 전환되면서 이제 하반기 기대감 내려놔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서요. 하반기 증시 전망이 궁금한데 이제 연구위원께서는 8월, 9월경 상승 강도 약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계시다면서요. 일단 3분기는 감소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은 좀 상승하겠지만 예. 8월, 9월은 좀 약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올해 하반기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높은 기조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나 이익 지표의 레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투자 환경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제가 8월, 9월을 약세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 2분기 시적 시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들이 별로 없었지만 사실 다음 달 정도 되면 시적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관심은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전년 대비로 놓고 본다고 하면 3분기가 24.8, 4분기가 17.6%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65.8%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증가율 자체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에서 2019년 S&P 500 지수의 월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8월, 9월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1.0 그리고 0.3% 정도 됐습니다. 결국 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이 8월 달이 가장 부진한 좀 수익률을 두 번째로 좀 기록을 했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지만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던 수익률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M2 증가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월을 피크로 해서 지금 5월 달 하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증시 충격 이후에 올해 상반기 때까지 증시를 견인했던 원동력이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M2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7월 달은 다시 미국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7월이 연간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 다시 상승 반전할 걸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상승이 안도하기보다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말까지 8월과 9월의 변동성 그리고 이제 정체 구간을 인내하기 어려운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7월 동안 증시가 올라갈 때 좀 비중을 축소해 놓았다가 8월, 9월 달 약세 국면에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들이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M2는 광의의 통화 돈 이야기죠. 네. 현금 플러스 예적금인데 소폭의 이익을 좀 포기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 통화량까지 이제 통화량과 또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 7월은 올라갈지라도 8, 9월은 좀 상대적으로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하반기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놔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상승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 때 좀 약세 국면을 좀 겪고 나면 아마 4분기 때부터는 안만하게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 9월 때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반기 물가를 비롯해서 금리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좀 분분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의 판단은 어떤 근거를 두고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주세요. 하반기 때 챙겨봐야 되는 변수들이 뭐 물가, 금리, 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 세 개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거고요. 금리도 이제 상승하기는 좀 여력이 어려울 걸로 좀 보고 있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좀 이르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증시가 상승하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물가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 전월치 모두 좀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물가 불안, 금리 상승, 또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자취를 감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 5월을 최저점으로 물가가 9월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부터 9월까지는 사실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게 정상적인 경로인데 사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물가보다는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좀 더 관심을 뒀기 때문에 그나마 증시가 큰 변동성 없이 올랐던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6월 소비자 물가의 영향력은 다음 달 이 잭슨 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역주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증시에 어떤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금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처방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1.29% 정도 되는데 0.9에서 1.0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0.5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렵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점은 사실 백신이 보급되는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난해 8월 같은 경우에는 백신 자체가 개발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0.8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제 미국채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올해 1월 달 금리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이전의 수준인 0.9에서 1.0 정도까지는 좀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레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반기 되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사전적인 시그널을 좀 주겠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던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이제 막 1년 정도 지나가는 시점인데 기존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실행과 검증이란 부분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이르게 통화정책 정상화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해서 꼭 주목하실 지표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돼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백신이 보급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그 실업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6월이 5.9%입니다. 근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과 2월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됐어요. 그동안 많은 처방들을 했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 봐야 되는 세 가지 변수를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증시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변수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좀 더 낮아져서 고용이 좋아진다라는 평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건 실업률의 그 표면적인 수치보다는 질적인 향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따져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에는 지금은 좀 시점이 이르다 이런 관점에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럼 8월 달에 시장이 하락할 때가 매수의 기회인지도 좀 차분차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일단 뭐 가치주, 성장주에 대한 논란들은 있는데 성장주를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주도 섹터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집권 정당 아니면 이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책 성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전속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환경 경제 구축, 또 제조품, 또 공급 사슬 재건과 관련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IT나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소비재까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테마로 놓고 본다고 하면 친환경 쪽에서는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프라 쪽에서는 차세대 통신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8월 달 좀 증시가 약세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8월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해도 금리는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 또 금리 역시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저축률을 감안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낮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성격이 가장 비슷한 자산이 미국의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미국의 기술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지금 올해 2월 달 이 경기 호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4차례 위기 국면을 겪으면서 경기 호황 국면에서 어떤 쪽의 성과가 좋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성과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한 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하반기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좀 증시가 약세 국면이 찾아온다고 하면 성장주를 적극적으로 담는 전략들이 유효하다고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가치주냐 성장주냐 사실 그걸 딱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제 겹쳐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성장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섹터를 추려주셨습니다. IT는 필수적으로 국내에서 성장 기업으로 많이 꼽히는 섹터이고요. 헬스케어나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말씀을 주셨고 이제 가치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지 미증시에서는 어떤 섹터들 위주의 이제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는지 그 내부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성장주, 가치주를 60대 40 비중으로 바벨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바벨 양 극단 다 취하는 네네. 전략이요. 예. 근데 이제 비중은 성장주가 더 높죠. 근데 올해 상반기 때는 가치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이제 하반기 그리고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성장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사실 성장주는 방금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가치주는 결국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잔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치주에서 어떤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일단 금융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피해주였다고 볼 수 있는 이 경기 민감 섹터들 역시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미증시 상황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또 매치가 되는 국내 종목들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남지 않습니까? 섹터를 추려주셨으니까 이성장주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이 어떤 것을 좀 유망 있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체크 도와주실까요? 네, 국내 섹터도 보면 미국 섹터 선택하고의 어떤 연결선상에 놓고 봤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신재생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잘 아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기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3분기 때 감속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달은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연동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달은 성장주 내에서도 국내에서는 인터넷, 2차 전지, 신재생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담으신다고 하면 아마 연말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이 증시 레벨이 올라가 있을 거라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좀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또 추려놓고 상태들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셔야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월, 9월 시작이 흔들릴 때 오히려 성장주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종목까지 추려주셨습니다. 인터넷 섹터, 카카오 네이버, 2차 전지 쪽은 대형 3사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솔루션, 그리고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추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종목군들 거의 대부분 오늘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또 대형주 위주로 거래소 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